안녕하세요, 제니입니다. 오늘 영상은 진짜 오랜만에 올리는 캐나다 대학원 관련 영상입니다. 제가 브이로그를 막 올리는 그 사이에 엄청 많은 이런 질문들, 그 다음에 문의 같은 걸 받았어요. 이메일로 받았고,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DM으로도 받고 막 했는데, 제가 지금 그 Vanier Scholarship이라고 캐나다에서 엄청 받기 힘든, 진짜 받기 힘든, 그만큼 돈도 많이 주는 그런 스콜러십에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게 여러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이제 스테이지를 제가 붙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 측에서 또 이제 컴피티션을 또 하는데 거기에 이제 제출해야 되는 자료가 진짜 이만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주째 밤을 새면서 계속 그것만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진짜 그것 때문에 너무 바빠서 일일이 답변을 못 드린 점 너무 죄송하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이 영상을 찍으면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한꺼번에 답변을 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부터 들어가 볼게요. 그 주시는 질문이 다 똑같아요.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일단 먼저 첫 번째, 학점. 학점에 대한 질문이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제가 학점이 안 좋은데 대학원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도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시고 싶은 학교마다 그 최저 요구되는 학점도 다르고, 그리고 본인의 학점도 다르고, 그리고 우리나라 안에 있는 대학교마다 그 만점 기준도 다르잖아요. 보통 한국은 4.5점 만점인가? 그런데 캐나다에서는 4.0점 만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변환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는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최저 점수만 맞으시면 상관없어요. 그거보다 많이 높거나 낮거나 그 차이는 나중에 장학금을 탄다거나 아니면 어떤 상을 탄다거나 할 때 조금 불리할 수는 있지만 합격의 여부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그래서 학점은 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이 지원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최저만 맞추신다면요. 그리고 변환하는 거에 대해서 또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 일단 구글링 해보시면 그 변환표가 있어요. 그 표로 비교를 해보시면 되고, 내가 4.5점 만점일 때 몇 점인지, 옆에 보면 4.0점 만점일 때 몇 점인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정확하진 않아요. 보통 조금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 학교에 변환되는 표를 요구를 해도 학교에서는 그게 기밀이라고 유출할 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그때 박사를 지원할 때 많이 물어봤었는데 그냥 일단 넣으라고 하더라고요. 학점 크게 신경 쓰지 말고. 변환하는 거는 이제 완전 정확하게 해볼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점은 크게 신경하지 마시고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항목은 바로 영어 성적입니다. 영어 성적 언제 준비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시는 분들 많은데, 일단 먼저 첫 번째로 영어 성적은 as soon as possible, 가능한 한 빨리 준비하세요. 그러니까 교수님한테 컨택을 시작하기 전에 영어 성적이 있는 상태로 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저의 경험상 영어 성적이 없이 교수님께 이메일을 드리면 거의 대부분의 이메일이 그럼 영어 성적을 따고 아니면 어플리케이션을 지원하고 나한테 연락하라 이렇게 하시지, 뭐 영어 성적 네가 딸 때까지 내가 기다려줄게 이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영어 성적을 일단은 가지고 계신 상황에서 지원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영어는 이제 미국 같은 곳에 대학원을 가려면 이제 토플이랑 IELTS 또는 그 GRE 이렇게 두 개가 만족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토플이랑 IELTS는 같은 선상에 있는 거고요. GRE는 하나 더 추가되는 거예요. 이 토플이랑 IELTS보다 한 단계 더 위에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두 개가 요구 동시에 안 되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의 좋은 대학교들은 두 개가 다 요구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제가 이거 경험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GRE를 먼저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매도 먼저 맞는 게 더 낫다고. GRE가 훨씬 더 어려우니까 GRE를 하고 나면 토플은 좀 더 쉽게 느껴질 수 있다고 그 두 개를 이렇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GRE 공부를 하다가 그거를 하긴 했지만 그걸로 대학원을 가진 않았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GRE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플이나 IELTS 그 두 개 중에 하나 본인한테 맞는 거 선택하셔서 그 성적을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개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주변에 같이 공부한 친구들 얘기 듣기로는 IELTS가 조금 더 토플보다는 낫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토플을 예전에 공부했던 적이 있어서 조금이나마 더 이득이 되지 않을까 해서 토플을 선택해서
캐나다 대학원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부 방법에 대해서 또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학원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인강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거의 인강으로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제가 공부할 때쯤 지금 벌써 한 3년, 4년이 지났으니까 뭐가 더 핫한지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제가 공부할 때는 영단기 저번 많이 영상에서도 나왔었는데 영단기를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스피킹이랑 라이팅 같은 거는 전 인강으로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현강으로 그 파고다 학원을 다니면서 선생님하고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추천서입니다. 추천서에 대해서 많이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도 그랬고요. 그때는 어떻게 친한 교수님이 없는데 어떡하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외국을 갈 마음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학부 시절에 좀 친한 교수님들 몇 분을 두긴 했었어요. 뭐 이걸 염두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연구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친해진 교수님들이 계셨는데 그런 분들이 없다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학생이 외국으로 미국이나 캐나다로 아니면 호주로 어떤 대학원을 가고 싶어서 아니면 자기 꿈을 위해서 유학을 가고 싶어서 그 교수님께 추천서를 부탁드리러 왔는데 어느 교수님이 너 나랑 모르는데 왜 친한 척해? 나 안 써줘. 이런 분은 진짜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다 웰컴 하실 겁니다. 네가 어떻게 하고 싶은지. 왜냐면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유학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웰컴입니다. 그 대신에 이제 중요한 거는 너무 당연하게 그거를 요구하듯이 하면 당연히 안 되죠. 그거는. 그리고 교수님들도 너무 바쁘시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그 인터넷에 검색하면 그 드래프트 같은 양식이 있을 거예요.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저의 만약에 이게 저의 양식이거든요. 하나의 예시문이에요. 한 장이 될 수도 있고 두 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두 장을 보통 넘진 않거든요. 아니면 그럼 한 장이나 두 장 정도를 드래프트 초안을 만들어 가세요. 왜냐하면 그 교수님이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그 일일이 그 사람의 스펙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래서 드래프트 초안을 작성해서 가는 게 예입니다. 일단은. 당연히 교수님의 시간 편하실 때 가야겠죠. 갑자기 문 똑똑 두드려가지고 써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메일이라든지 전화로 먼저 예약을 교수님한테 시간 일정을 여쭤보고 이렇게 스텝을 밟아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은 너무 다음 주까지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는 절대 하지 마세요. 적어도 보름, 15일 아니면 한 달 전 이렇게 좀 미리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아요. 가장 좋은 건 한 달 전쯤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15일 정도 지났을 때 리마인더 한번 다시 상기시켜주는 그런 이메일을 보내는 게 그런 순서가 맞지 너무 짧은 시간 안에 달라고 요구하시는 거는 비춥니다. 추천서를 보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그 어플리케이션 쓰는 그 학교 웹사이트에 교수님의 정보를 넣으면 그 학교에서 교수님 이메일로 뿅 하고 이메일이 갑니다. 그럼 이제 confidential, 비밀로 가는 거죠. 저는 그걸 볼 수가 없고 그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교수님이 직접 포스트로 그러니까 우편으로 붙여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또 어느 교수님이 바쁘신데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그럼 제가 그 이메일, sealed라는 게 뭐냐면 그 봉투에 제가 못 열도록 학생들이 열어서 자기가 고칠 수 있잖아요. 학점이나 성적들을. 그래서 그걸 sealed 딱 봉인이 된 그거를 이제 붙이거나 우편으로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연구실 경력 혹은 회사 경력입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있으면 좋겠죠. 근데 없는 경우가 더 많겠죠. 저도 없었고요, 물론. 저는 진짜 짧게 이제 가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나서부터 그 엄청 친한 교수님이 그런 게 필요하다. 연구실 경력이 필요하니까 너 내 연구실에 와서 좀 가기 전까지만이라도 해라. 이렇게 해서 그 연구실 경험이 있었고 저도 그전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박사냐 석사냐가 중요한데 박사는 당연히 석사를 했기 때문에 연구실 경력이 풍부하겠죠. 근데 석사를 들어가는 학생의 기준은 보통 1, 2, 3, 4학년 학부 4학년을 마치고 나서 바로 오는 학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연구 경력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캐나다에 있다 보니까 캐나다에 있는 undergraduate 학부생들은 연구 경력, 그 다음에 collaboration 경력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에서 그런 친구 잘 못 봤는데 캐나다에선 많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없다고 떨어지고 그런 거 절대 아니니까 항상 긍정적으로 밀어붙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회사 경력, 요것도 약간 케바케인데 이제 교수님마다 스타일이 다르세요. 내가 트레이닝을 잘 해서 얘를 엄청 발전시키는 걸 좋아하시는 교수님, 그럼 없는 백지를 더 좋아하겠죠. 하얀 백지에다가 내가 닭을 꾸리겠다, 이런 스타일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처음부터 쉬운 것부터, 아니면 일일이 다 가르쳐 주기에는 너무 연구실에 학생도 많고 교수님도 바쁘시고, 이런 교수님 스타일은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학생을 선호하겠죠. 너무 처음 백지인 학생은 뽑지 않겠죠. 그래서 이건 교수님마다 또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는 교수님을 파악하는 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다른 스펙들. 일명 스펙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뭐 영어 성적, 그 다음에 자격증 이런 게 있겠죠. 근데 일단 자격증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제가 자격증에 관한 질문도 받았는데 그게 일단은 다 적으세요. 일단 다 적는데 외국에서는 그게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서 이런 걸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하나라도 빠짐없이 다 적으세요. 왜냐면 그게 베네핏이 될 줄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스펙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volunteering 경험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말하면 자원봉사 경력인데요. 구세군 활동을 했다라든지, 아니면 요양원에 가서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도와드렸다, 아니면 학교에서 어떤 동아리, 이런 것도 좋습니다. 동아리 회장, 아니면 어떤 클럽을 만들었다, 내가 동아리를 만들었다, 아니면 어떤 워크숍,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내가 도움을 줬고, 아니면 내가 거기서 뭐 총괄을 했다, 이런 거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supervisory experience라고 내가 어떤 학생, 아니면 나랑 동등한 학생, 아니면 뭐 친구, 감독 지휘를 한 적이 있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4학년이면 경험이 있을 수가 있겠죠. 학교 내에서 뭐 1, 2학년을 상대로 내가 뭐 발표를 한번 했다든지, 프레젠테이션을 했다든지, 아니면 학교 생활에 대해서 뭐 어떤 알려주는 그런 세미나를 했다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면 꼭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6번째, SOP, Statement of Purpose라고 하는데 그게 되게 낯서실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을 약간 드리고 싶으면, 이제 그거 어떻게 쓰냐면, 어떤 순서로 들어가면 되냐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 들어가야 되는 항목이 너가 뭘 할 건지, 그 다음에 왜 그 연구가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너가 하는 그 연구가 지금 기존에 있는 그 연구보다 독창성이 있는지, 그게 일단 첫 번째 paragraph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무 또 스페셜라이즈한 용어를 적으면 안 돼요. 너무 전문가용 영어를 적으면 안 되고, 이거를 제가 다 썼을 때 아빠한테 보여준다, 엄마한테 보여준다, 내 친구한테 보여준다, 전혀 내 연구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보여줬을 때도 아, 네가 이런 연구를 하는구나, 이 정도는 파악이 될 정도의 수준의 영어를 적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장이 쉬워야 된다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이 그 일반인들도 알아볼 수 있게끔 적어야 됩니다. 문장 구조는 당연히 프로페셔널하게 적어야겠죠. 그 다음에 또 적어야 하는 게 너의 프로포절이랑 그 experience, 예전에 했던 경험이랑 네가 지금 하려고 하는 그 연구랑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예를 들어서 제가 사회복지학과를 지원하려고 해요. 그러면 예전에 사회봉사활동했던 게 연관이 크게 되겠죠. 그것도 내가 이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동기부여를 했다, 이런 식으로 그걸 연결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제 그 너가 하려는 그 연구가 왜 지금 그 교수님이어야 되는지, 왜 그 교수님 연구실이어야 되는지, 왜 그 교수님이 연구실이 있는 그 학과여야 되는지, 그 학교여야 되는지, 그리고 그 지역이어야 되는지, 그 나라여야 되는지, 이렇게 점점 작은 데서부터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여기여야만 하는지, 아니면 왜 다른 학교도 많은데 왜 여기에 네가 오려고 하냐, 그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거 들어가면 되게 좋아요. 너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연구가 만약에 perfect, 아주 완벽하게 successfully 됐다, 잘 됐다, 그러면 너는 뭐를 기대하느냐? 다 잘 됐다. 그럼 너는 어떻게 되기를 기대하느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게 글로벌 리더, 이런 거 되게 좋게 보거든요. 그래서 너가 이제 너의 그 전문 분야 필드에서 어떤 리더가 되고자 하느냐, 미래에, 그런 부분을 이제 마지막에 적어줌으로써
그 SOP나 Research Proposal을 끝내시면 됩니다. 보통 Research Proposal은 뭐 한 장에서 2장 정도 시간 나실 때 미리 한 장 정도 적어 놓으시면 되게 유용하실 것 같아요. 나중에 쓰실 때 그 표현 같은 거 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학점, 영어 성적, 추천서, 연구실 경력, 다른 스펙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SOP, Research Proposal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또 다른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